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경제의 마당발로 불리기도 한 분인데요. 교육, 언론, 종교, 복지 분야까지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굿피플입니다. 요즘엔 역사 바로 세우기에 열심이신 우리 사회의 큰 어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재단 손병두 상임고문을 만나봅니다. 오늘 모시면서 보면 아주 탁월한 기업가 기질을 타고났다. 그렇게. 안녕하세요, 네. 고모님. 자, 오늘 이렇게 자리에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네. 예. 오늘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깊은 지혜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어 주실 것 같아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단 차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예, 저희가 캐모마일 차를 준비했거든요. 아이고. 늘 항상 성실하게 이제 일생을 살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고모님의 인생을 보니까. 근데 지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재단의 상임 고문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역사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에서는 굉장히 그걸 이제 폐마하고 또 왜곡하고 또 잘못된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가리키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중에는 대학 교수 총장도 계시고 기업인도 계시고 사회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한 80여 명이 모여가지고 네. 이걸 좀 바로 잡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2년 전에 네. 이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재단의 고문님이셔서 제가 오늘 이제 고문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있는데 사실 모시기 전에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직함이 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직함이 15개가 넘는데 그 전에 하셨던 게 이사, 부회장, 총장, 회장, 이사장 이렇게 되시는 거 보니까 결국은 어떤 그룹의 리더 역할도 많이 하신 거잖아요. 원래 좀 리더십이 있으신 편인가요? 전에 제가 어떤 인터뷰 보니까 30몇 개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세면 정말 더 많고요. 그래 어쨌든 많이 찾아냈는데 네.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바람에 그냥 그렇게 이것저것 그냥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손병두 고문님의 더 솔직한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담아보기 위해서요. 또 담담담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장담, 좋은 이야기, 덕담,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 보석함 안에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아주 보석 같은 이야기의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네. 하나 뽑아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앞에 한번 보여주시면 장담입니다. 손 고문님의 장담. 네. 나는 장담컨대 자타공인 재계의 마당발이다. 맞습니까? 글쎄 남들은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지만 네. 제 스스로 마당발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제가 예. 어차피 이제 경제계에서 일하다 보니까 네. 경제계 인사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게 됐고 특히 이제 제가 정영년 부회장 하면서 예. 많은 이제 기업의 총수라든지 또 경영진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러한 별칭이 붙여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창 시절에는 원래 의대를 진학하고 싶으셨는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거기는 좀 사연이 복잡합니다. 어떤 예. 사연이 있나요? 제가 그 9살 때 네. 제 모친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아래 동생을 이제 출산하시다가 이제 조산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기도 오래 살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도 그 뒤 시름시름 한 1년 앓으시다가 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시골은 뭐 굉장히 의료 환경이 열악하니까 주로 한약을 이제 얘기해서 이제 뭐 약을 썼습니다만 네. 결국은 뭐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셔서.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양의사가 돼가지고 네. 우리 어머니 같은 저런 불쌍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그 의사가 되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시험을 네. 봐서 이제 합격은 했습니다만은 네. 그때 뭐 가정 형편이 어려서 등록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과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그때 이제 제가 서울대학 의과대학에서는 그 떨어지고 2차로 그때 가톨릭과 대학인데 가톨릭과 대학에 합격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 가톨릭과 대학 총장이 신부였습니다. 그때는 학장이라 그랬죠. 그 명동성당의 주임 신부이면서 학장이었는데 그 가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첫 마디가 학생 내가 그랬거든. 이 반 받아주시고 제가 입학해서 알바이트해서 갖겠습니다. 그랬는데 학생 의과대학은 알바이트해서 공부할 때가 아니야. 자네가 알바이트해서 의과대학생이 되겠다는 그 꿈은 포기해. 나는 신부님이기 때문에 뭐가 좋은 무슨 뭐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측은지심을 기대하고 갔는데 딱 한마디로 자르는 거예요. 제가 아마 문 닫고 나면서 가장 크게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 아픔, 오히려 부모님의 아픔보다는 내 아픔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를 네. 나오시고 네.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이바지를 하는 큰 일을 하셨는데 이병철 회장님과의 인연이 굉장히 깊으신 거잖아요. 제가 가까이에서 뭐 모신 바로는 굉장히 냉철합니다. 네, 그러시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이 하나를 하더라도 전후좌우를 잘 면밀하게 따져보는 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 그때 비서실의 참모들이 우리 이병철 장관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기면 건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저 어른은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널 뿐만 아니라 건너는 사람을 보고 건너라. 확실히 건너가는지도 보고. 그런 굉장히 치밀하게 그러시네요. 검토하고 해서 우리가 신규 사업을 검토하면 엄청나게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본인이 알 때까지 끝까지 알 때까지 해서 이제 뭐 고스톱 그 사인을 주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뭐 보고하려고 하면 엄청난 자료, 엄청난 공부를 해야 그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뭐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분이죠. 그러시죠. 그리고 또 대를 이어서 이건희 회장과도 인연이 있으시고 또 추도사를 쓰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예. 혹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추도사를 읽기 네. 전에 이건희 회장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아, 네네. 예, 뱀띠죠. 네. 그러나 저는 이럴 때 낳고 양반은 이제 그 다음에 양력으로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낳았으니까 뭐 거의 1년 차인데 그분을 모시면서 보면 아주 탁월한 기업가 기질을 타고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때 제일모직에서 여자 탁구단을 네. 창단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탁구 잘한다는 선수들을 이제 뽑았죠. 그런데 이 양반이 6개월 동안 그 선수들하고 그 탁구 연습을 해서 전부 다 이겼어요. 아니 잘하시는 분들을 뽑았을 텐데. 그 선수 다 이겼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런 정도로 진념이 네. 강해요. 뭔가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그 존경심이랄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삼성에 나서 34년 만에
그 호암재단 이사장으로 네. 삼성에 컴백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컴백을 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컴백하게 해놓고 같이 참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뭐 일을 해보자 어쩌자 하지도 못한 채 한 6년 가까이 그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좀 네.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추도사를 하게 돼서 제 심정을 뭐 다 표현은 못했지만 그때 쓴 걸 또 이렇게 보여주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과 맺었던 인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삼성 회장 비서실에서 대범하면서도 섬세하고 자상한 마음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함부로 범죄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한국 경제를 세계적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리는데 크게 공헌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적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괴짜 같은 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야 저희가 워낙 많이 들어서 이 말이 괴짜 같은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 얘기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만들 때 혹시 탄생 비화 같은 게 있을까요? 그분이 프랑크푸르트에 온 삼성 CEO들을 모아놓고 그때 한 발언이었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내가 잘해서 조직 전체가 바뀌어서 회사 전체가 바뀌어서 그룹 전체가 바뀌어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의 삼성은 미래가 없다. 네. 이걸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꿔야 하느냐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네. 그것이 오늘날 삼성이 글로벌 기업,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하나의 시발점, 출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고모님께서 또 인연이 깊은 고 김우중 회장도 계시는데요. 김우중 회장과는 IMF 초기에 전경련에서 같이 계속 일을 하신 거죠? 예. 김우중 회장님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잠을 주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한 밤 2시, 새벽 2시에 헤어졌는데 네.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좀 샤워하고 이렇게 막 3쯤 잠이 들었는데 시계벨이 울려서 딱 시계를 보니까 5시예요. 네. 근데 회장님이 지금 좀 나올 수 있겠느냐 전화 와서. 전화 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한 2시간이라도 예. 잤는데 회장님 그동안에 생각하시느라고 잠을 안 자고 꼬박 세웠을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그 일에 몰두하시고 잠을 주무시지 않고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만큼 본다고는 그분 한 멀리 한 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이제 통찰력을 네. 가지신 분이죠. 그 단적인 예로 이제 IMF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 해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죠. 이제 김우중 회장은 우리가 이게 이 달러가 부족해서 온 위기니까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여서 IMF에 빌린 돈을 갚으면 끝나는 거다. 그런데 왜 우리가 IMF 체제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무역을 해서 달러를 벌어서 빨리 IMF 체제에서 벗어나자. 그 IMF에 뭐 식민지란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IMF가 너무 혹독하게 우리나라 경기를 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업이 양산되고 뭐 문 닫고 이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노숙자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서울역 앞에 뭐 노숙자, 이쪽 서소문 그 공원 내도 노숙자 뭐 네. 그랬습니다. 그 이제 그런 김우중 회장의 달러를 벌어들여서 갚자는 한 거 주장하고 이제 IMF가 시킨 대로 구조조정을 아주 엄격하게 심하게 혹독하게 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서로 네. 맞서고 있었죠. 그 우리가 한 600개 수출 업체를 조사를 했더니 네. 한 200억 불 흑자가 나겠더라고요. 네. 그럼 한 500억 불이 네. 가능하다. 그런 이제 그 계산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하고도 이제 입심을 하고 뭐 그 사이에 뭐 우여곡절도 많고 할 얘기도 많지만 아무튼 그런데 1년 뒤에 보니까 김은지 회장이 옳았던 거죠. 네. 아, 통찰력이 참 있으셨던 분이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석군의 이 기재 장석군이 보는 그 현장의 눈은 그 시장의 지혜 시장에서 나오는 그거는 이쪽에서 정부가 당할 수 없어요. 이론만 알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장이 정부가 시장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이야기를 또 꺼내보기 위해서 또다시 담담담 토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석하면서 또 하나 뽑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쁜한 복음 감상 이걸 골라볼까요? 네, 앞으로 보여주시면 아이고. 네, 미담입니다. 어떤 미담이냐면요. 예. 김수환 추기경님과도 또 인연이 남다르시다고 들었어요. 네.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를 설립하시기도 하셨는데 어떤 가르침이 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참 김수환 추기경님은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돌아갔을 때의 추모 행렬이 그때 2월 16일 굉장히 추웠을 때입니다. 저 세종호텔 인데서 명동성당까지 엄청났었죠. 또 을지로 인데서 또 명동성까지 한 3시간 내 4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조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각 지방대로 조문소에 있어서 또 사람들이 하는 아마 이 정치인이나 이런 분 아니고 성직자가 그렇게 많은 그 조문 행렬에 이어진 것은 아마 김수환 추기경님이 전무후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서강대학 총장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 몸이 편찮으셨어요. 네. 그냥 찾아뵙고 의례적으로 그래 교회 어른이니까 제가 서강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오셔서 축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꼭 가서 해야 될 텐데 내 몸이 이래서 그러고는 확답을 안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취임 이틀 전인가? 네. 그때 추기경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네. 추기경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성모병원에 와 있네. 그래. 많이 편찮으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손 총장 침시에 가려고 내가 몸을 추스리려고 왔네. 와. 그리고 내가 몇 가지 축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확인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네. 네. 그러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뭐 정경련 부회장 언제 했냐 뭐 했느냐 이런 것도 물으시고 그리고 진짜 오셨어요. 그때 7월 달이었는데 취임식 날이 무지하게 날이 더웠습니다. 그런데도 오셨어요. 돌아가신 것이 2009년 2월 16일 겁니다. 그 2008년 12월 19일로 기억되는데 그때 이제 추기경님이 이제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정신이 들어올 때 되면 나라 걱정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12월 달은 거의 이제 돌아가신 줄 알고 뭐 다 장례 준비하고 뭐 그럴 때인데 또 정신이 돌아오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걱정하시기를 그러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기경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서강대학교 소명도 총장한테 전해라. 그리고 부탁을 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뭐 요약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선주국이 되려고 그러면 모자라는 게 있다. 그 모자라는 건 뭐냐. 시민의식이 선진화되지 못했다. 그 시민의식이란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그 덕목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야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국민소득만 이렇게 뭐 선진국 수준이 됐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러고 나 임기는 이제 그해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니까 제가 이제 서강대학을 떠나게 되니까 제 밑에는 아무 뭐 일할 스텝도 없고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대학교 총장신부님이 김수환 추기경님을 모신 비서신부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식 총장신부님을 찾아뵙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네. 돌아가셨는데 이거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유언이고 그렇죠. 유언인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그래서 이제 교구의 허락을 얻어서 가톨릭 대학 안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를 만들게 됐고 예. 그 연구소의 초대 소장은 이제 박영식 총장이 직접 네. 총장이 소장하고 그걸 이제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예. 돈을 모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책임지고 네. 그 제가 운영위원장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연구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평생을 경제통으로 살아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좀 제언을 해주신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거기는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입 내 지출의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자기 버는 범위 안에서 전략 근검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옛말에 보면 작은 부자는 근면 성실하면 되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그 자기 욕심을 낮추고 또 자기에 걸맞는 직업을 택해서 네. 그걸 열심히 해서 그걸 키울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든지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반 컵에 물이 담겨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반이나 물이 남았다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러가면 정신을 차리면 된다.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옛날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는 길이 있다. 그래서 도전하는 자에게 행운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고서는 행운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가 그래서 감이 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나무를 흔들어야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무조건 도전하면 길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길이 뚫리고 성공으로 가는 길은 도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진짜 어른이 필요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 우리 손병두 상임 고문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